안녕하세요. 저에겐 참으로 믿기 힘든 미칠 듯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전 영화 같은 일이라며 재밌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채널인 썰밤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가슴을 졸이며 한자 한자 써내려갈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엔 가난했습니다. 불빛 하나 제대로 켜기 어려운 집에서 자랐죠. 그러다 부유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20대부턴 제법 괜찮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여유롭게 살게 됐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저택 같은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10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슬픔이 여전히 저를 휘감곤 해요. 그 일을 하늘로 보내고 아들과 둘이 남게 되니 남편 몫까지 열심히 해서 자식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 적지 않긴 했지만 더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투자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건물 청소 일을 했어요. 언젠가 투자자이자 건물주가 되고 싶었기에 시작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했죠. 그로부터 3년 뒤, 여러 곳에 투자한 주식이 대박을 터뜨렸고 부동산 역시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줬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작은 건물 하나를 장만할 수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인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기에 하고 싶다는 공부는 마음껏 시켜줬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배우고 싶다며 유학을 원했고 저는 기꺼이 보내줬습니다. 그 계기로 저도 미국을 자주 오가게 되었고 아들 덕분에 영어 공부도 시작하게 됐죠.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잘 키웠다라는 자부심이 마음 깊이 피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고 싶다기에 그 길 역시 아낌없이 열어줬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자라온 아가씨였지만 얼굴도 곱고 성품도 단아하고 착했어요. 아들이 무척 좋아했고 저 또한 첫눈에 마음에 들었기에 주저없이 허락했죠. 빠르게 진행된 결혼식은 화려하면서도 찬란했어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아들을 시집 보내는 그 순간 더없이 벅찬 행복이 가슴을 채웠답니다. 며느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사업장을 도우며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똑부러진 성격답게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서 보는 이마다 감탄했죠. 새아가 사무실도 나가서 일하고 집안 살림도 혼자 다 하는 거야? 집이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깨끗하냐? 어머님, 다들 이렇게 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요즘 며느리들은 일한다고 하면 살림은 뒷전이야. 내가 가정부 하나 붙여줄까 생각 중인데 넌 어때? 아이, 어머님도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무슨 가정부예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남편도 많이 도와줘서 다른 사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유, 손도 야무지고 말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하니.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라. 가정부든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사모님 놀이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소비도 절제했어요. 늘 입던 옷만 고집해서 쇼핑 좀 하라 했더니 쓸데없는데 돈 쓰고 싶지 않아요 하며 백화점 근처에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예쁜 옷을 사서 선물로 보내주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입어요? 아까워서 못 입겠어요. 하며 조심스레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답니다. 그런 검소하고도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있으니 아들 걱정은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결혼 3년 만에 아들 부부는 손자를 낳았고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게 됐죠. 저도 손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아들 집으로 찾아가 몇 시간씩 놀다가 왔습니다. 우리 춘섭이 눈동자를 봐라.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빛이 나는구나. 어머님 눈을 닮아서 그렇죠. 아유, 그건 아니지. 새애기 네 눈을 닮았지. 아니, 맞네. 지금 보니 새애기 너와 판박이구나. 저랑 남편 그리고 어머님까지 다 닮은 아들이죠. 그렇게 나까지 끼워주니 고맙구나. 아이, 그런데 네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쁘길래 주말에도 일을 나갔냐? 처자식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집에 붙어있지 않고 말이야. 아들은 저와 며느리와 다르게 손자를 보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항상 대변했어요. 어머님, 그이 하는 일이 보통 바쁜 게 아니잖아요. 곧 해외 진출까지 할 거라고 해서 아마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거예요. 해외 진출까지 한다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지 뭐하러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을 더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겠죠. 어머님, 밖에 일은 그이가 알아서 하게 두고 집에서 하는 일은 제가 잘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을 몇 번 불러놓고 가족들과 시간 좀 많이 보내라고 훈계를 하면 알았다고 대충 대답하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어요. 일하는 게 그리 좋았는지 잘 쉬지 않고 사무실만 나갔답니다. 손자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4살이 되던 해 아들은 해외 진출하겠다고 장시간 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대했습니다. 너 해외로 나간다고? 그것도 1년씩이나? 아들, 너 가족은 생각 안 하냐? 아이, 엄마, 지금이 기회야. 사우디에 가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우리나라 중고차가 널렸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거 사.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고 이미 사업 벌이고 있을 거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 난 거기에 공장 설립부터 하고 싼값에 부품을 제작할 거야. 이제 별의별 사업을 다 하네. 그래도 1년은 너무 길다. 엄마, 최대한 짧게 가는 거야. 집사람도 좋다고 했고. 뭐? 아니, 새애기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새아가 네가 말해봐라. 며느리는 아들의 장기 출장에 대해 입을 여는데 표정이 매우 어둡고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이이가 가고 싶다고 하니 보내줘야죠. 말린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고요. 너까지 왜 그러냐? 그럼 우리 손자가 아빠 없이 1년이나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 아들은 이미 사우디에 공장을 짓고 있고 금방 시동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열정 넘치는 아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했고요. 뭐 제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고 둘의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떠난다고 해서 공항까지 배웅을 갔는데 며느리와 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네 처자식은 왜 안 왔냐? 공항에 오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있나 봐. 엄마, 나 사우디 가면 연락 잘 안 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줘. 거긴 전화가 안 터지냐? 아이, 그리고 넌 애 아빠야. 나한텐 그러지 못하더라도 새애기랑 춘섭이한테 매일 연락해. 아, 알았어. 그만 갈게. 엄마, 내년에 봐. 몸 조심하고 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에휴, 맘 같아선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아들은 결정을 돌리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봐 아들 집에 자주 가려고 했는데 매번 며느리와 손자를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집 앞까지 가서 연락을 하면 바뀌라고 하고 시간 날 때 연락하라고 해도 안부 연락이 한 통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타이밍을 맞춰서 아들 집에 있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새아가, 너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네 집 앞에 와서 그냥 돌아간 게 5-6번은 될 거다. 죄송해요. 준섭이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아니, 그럼 나도 같이 움직이면 되잖냐. 시간 많은 노인네도 좀 같이 놀아주면 덧나니? 어머님 바쁜 분이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잘 케어할게요. 아이, 그러지 말고 준섭이 스케줄 좀 알려줘. 너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 돌보는 것에 끼어들지 말라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일이나 하시는 게... 뭐야? 너 말하는 게 왜 그러냐? 진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밥 차릴 테니까 준섭이랑 놀고 계세요. 며느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착하고 조신한 며느리가 무슨 불만이 있는 건지 말을 해야 알 텐데 도무지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 갑갑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에 간 아들은 연락 한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으면 늘 짧게 말하고 끊으려고 했답니다. 아들, 너 거기서 일은 잘 돼가는 거야? 힘들진 않아? 엄마, 일은 그런 대로 잘 돼. 나 지금 바쁜데 할 말 있어? 이 녀석까지 엄마를 무시하나. 요즘 다들 왜 이렇게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네 처말이야. 왜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운지 모르겠어. 너 사우디 가고 나서부터 늘 찬바람만 쌩쌩 분다. 엄마, 그 사람 냅둬.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야. 예, 전엔 그러지 않았어. 너 가고 나서 꼭 나를 피하는 느낌이라고. 엄마, 시험은 원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집사람도 자유가 좀 주어져야지. 엄마 생각만 하지 말고 집사람 입장도 고려해줘. 뭐? 아이, 그럼 내가 부담돼서 그런단 말이야? 이거 참 서운하고 화나네. 엄마, 나 일해야 하니까 끊어. 너 한국에 중간중간에 들어올 거지? 아니, 당장은 일이 바빠서 못 가. 나중에 시간 나면 들어가든지 할게.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서 소가리를 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는 동안 손자를 만나지 못해 너무 보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여러 번 연락했어요.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울렸더니 며느리 혼자 집 안에 있더군요. 세아가, 우리 준섭이는 어디 갔니? 캠프 보냈어요. 하도 가고 싶다고 해서요. 뭐야? 4살 애를 혼자 캠프 보냈다고? 캠프 선생님들이 여럿이라서 제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호자 없이 보내는 캠프라서 어차피 같이 못 가요. 야, 아무리 그래도 4살 애를 혼자 캠프를 보내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거기 어디냐? 내가 가서 준섭이 보러 가야겠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매섭게 뜨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준섭이 엄만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엄마라고요. 세아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런 말도 못하니? 나도 준섭이 할머니야. 자꾸 제 육아 감시하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어머님, 저요. 조용히 아들 키우고 싶어요. 내가 언제 시끄럽게 키우라고 했냐? 내가 내 손자 제대로 못 보고 지내는 게 서운해서 이러는 건데. 너 말이 심한 거 아니니? 심한 건 어머님이죠.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에 그렇게 뿔이 나 있던지 말을 날카롭고 세게 했고 꼭 남보다 못한 사이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뭐라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아들한테 하소연이나 해볼까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도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결국 남은 건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였죠. 손자 얼굴을 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지만 이번에도 딱 잘라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바빠요. 오늘도 집엔 못 와요. 세아가, 그럼 난 언제 우리 준섭이 얼굴을 보냐? 할미가 애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준섭이랑 지방에 사생대회 왔어요. 사생대회? 아니, 4살짜리가 무슨 사생대회를 나가?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딱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이랑 뭘 하든 좀 신경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순간 울컥했지만 꼭 참고 물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세아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 그래야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니니. 그제야 며느린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저희 모자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어머님의 간섭이 너무 지겨워요. 앞으로는 아주 가끔 연락하고 뵙는 걸로 하죠.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 말에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아는구나. 정말 가까이 살면서 얼굴 좀 보여주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이러니? 내가 너한테 시짜지를 했니? 막말을 했니? 난 정말 최대한 조심하며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점심시간이에요. 아들이랑 밥 먹어야 해서요. 어머님도 식사하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아무 미련도 없는 듯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연속으로 매일 손자를 보려고 찾아갔는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젠 대놓고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새아가 문 좀 열어봐라.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아들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자다가 깨서 집안에 누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오늘은 무조건 준섭이 보고 가야겠으니 문 열라고!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며느리가 안에서 정리를 하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뉘앙스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를 마주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하셨다면서요. 뭐라고요?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여기 집에 사는 여자분이요. 제 며느리가 신고를 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개무시하고 망신을 주다니요.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솟아서 경찰관에게 당장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양반, 여기 집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요. 나 이 집 사는 여자의 시어머니고 우리 손자 할머니예요. 할머님, 죄송하지만 여기 등본상 할머님의 주소지가 아니시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 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며느님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며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요? 지금 나더러 돌아가라고? 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제가 박박 우기면서 버텨봤는데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전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가 신고한 경찰에게 이끌려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화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녀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뭐하러 며느리를 괴롭히러 갔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엄마, 그 집에 좀 그만 가. 너까지 왜 그래? 이 엄마가 못 갈 곳을 갔다는 거야? 내가 찾아갔더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집사람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엄마 오는 게 많이 부담스럽대. 그러니까 제발 먼저 연락이 오기 전까진 그냥 찾아가지 마. 이것들이 애미를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나 며느리나 똑같아. 전화 끊어, 이 나쁜 놈아. 아들까지 제 편이 아닌 며느리의 편을 들면서 되도록 건들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분노를 쉽게 꺼트리지 못해 며칠 머리를 싸매고 알아두었어요. 며느리가 문전박대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낸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무튼 알아놓은 저는 홀로 화를 삭히고 나중에 나를 잡아 며느리와 한판 붙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고 찾아가면 또 신고할까봐 마음대로 아들 집에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늘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은 사우디에서 뭐가 그리 바쁜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심경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니 손자 얼굴을 본 지 1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들은 계획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사우디에 머물게 되어 여전히 한국에 없어 며느리와 저의 사이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답니다. 이대로 있다간 골병 들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빨리 며느리와 한바탕 싸움도 하고 손자를 눈으로 보고 두 팔로 안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초인종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어딘지 몰라 무작정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장들에게 묻고 다녔죠. 그러다 아들 집에서 2km 떨어진 어린이집에 갔는데 손자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 사진 준섭이네요? 맞아요. 내 손자 준섭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며느리와 제가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준섭이랑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안에 있나요? 할머님, 준섭이 여기 안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아마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을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에 빨리 들어갔거나요. 여기에도 없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린이집만 돌면서 손자를 찾는 건 무모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잠복을 해서 며느리와 손자를 보는 걸 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면 또 신고당할까봐 차를 바꿔서 아파트 단지에서 잠복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시동을 끄고 숨어 지켜보는 바람에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사흘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자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새살림을 차린 것으로 생각이 좁혀졌죠. 잠복한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당장 뒤를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금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고 뭘 하며 우리 손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저는 이 악물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집에서 씻고 나온 듯 머리끝에서 물기가 반짝이더군요. 혹시 상간남 집에선 물이 단수되어 씻으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상상을 하며 혀를 찾고 이내 며느리의 뒤를 조심스레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탔고 저는 차를 몰아 뒤쫓았습니다. 목적지는 의외였습니다. 번듯한 대학병원이었답니다.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갖 상상으로 분주했죠. 며느리는 수납 창고 앞에 서더니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준섭 엄마예요. 병원비 결제해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며 뛰었고 전 그대로 달려가 며느리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섭이 병원비를 내는 거냐? 우리 손자가 아픈 거냐고! 깜짝 놀란 며느리가 절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게 지금 중요하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손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1년 넘게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또 신고할 거냐? 그래 해봐라. 이번엔 나도 널 신고할 거다. 우리 손자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거니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기운 빠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고는 안 해요, 어머님. 손자 보러 오신 거죠? 같이 가요. 병실이 어디야? 어디에 준섭이가 누워있냐고? 그 애가 성치 않다면 너 가만 안 둬! 며느리를 따라 병동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조여왔고 암병동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 다리가 휘청였죠. 그곳엔 작은 병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 구석에 제 손자가 머리카락 하나 없이 앙상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고 달려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준섭아, 우리 준섭이 강아지야. 할머니야, 우리 오랜만이지. 할머니 바쁘다던데 오늘은 안 바빠? 어?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어요.
이제서야 손자가 소아암 환자라는 걸 알았으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준섭아, 많이 아팠지? 할머니가 대신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우리 강아지. 괜찮아, 할머니. 이제 곧 퇴원한대. 엄마가 다 나았다고 했어. 그 말에 시선을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손자가 다시 잠들고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준섭이가 소아암이라니.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말 좀 해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왜 숨긴 거야? 도대체 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어머님 아들 말이에요. 사우디에 간 건 사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살림차리러 간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 한국에 있을 때도 바람 피우다 걸렸어요. 그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한 번은 넘어갔죠. 그런데 결국 사우디로 나간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저도 사우디까지 가서 살림 차릴 거라는 건 좀 뒤에 알았어요. 그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군 거였구나. 네. 저는 그이랑 이혼을 결심했고 어머님과도 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준섭이를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고. 며느린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어머님을 뵐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쯤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아니야,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준섭인 지금 어떤 상태야? 아까 곧 퇴원한다고 하던데. 네,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곧 집에 돌아가요. 그 말에 숨을 크게 돌렸습니다. 아유, 천만 다행이다. 우리 손자 잘 이겨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는 숨기면 안 됐는데 너무 상처받다 보니 어머님과도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한다. 다 이해해.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내가 다 미안하지. 세아가, 넌 그동안 얼마나 버텼니?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한 거야? 제 카드로 했어요. 할부로 매달 갚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갚아줄게. 아니, 병원비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나한테 기대해. 날 이용해서 네 속에 쌓인 분노 다 쏟아내도 좋아. 알겠니? 그 순간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동자에 따뜻한 불빛이 피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벽을 조금은 허문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동안 입이 쉴 틈도 없이 떠들었죠. 동화책도 읽어주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손자가 깔깔 웃는 걸 보니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아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뭐든. 이미 병원비 다 도와주셨잖아요.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도 그냥 주셨고요. 아휴, 그렇게라도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다. 내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으마. 그때 며느린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이 돌아오면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셔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 그래야지. 네 뜻대로 해라. 내가 어찌 감히 내 아들을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니? 세아가, 넌 그저 준섭이만 잘 돌보고 네 몸이나 잘 챙기거라. 며느리와의 갈등은 그렇게 비로소 봉합되었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우디로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자 아들은 태연하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결국 알았네.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까 말 안 했는데. 뭐 아무튼 나 한국 돌아가면 집사람이랑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이놈아,
이 못된 놈아! 처자식 두고 해외까지 나가 상간녀랑 살림을 차려? 그걸 지금 자랑이냐? 아이, 귀 아파. 엄마,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도 변하는 거지 뭘 그렇게 흥분해. 근데 마침 전화 잘했네. 여기 사업장 문 닫게 생겼어. 내 자금 다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풀려. 엄마, 좀 도와줘. 돈 좀 붙여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잃고 목숨처럼 끌어안고 키운 아들이 이런 인간으로 자라나다니.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아들이 많이 미웠습니다. 애초에 사우디엔 왜 간 거야? 제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 버리겠다고 멀쩡한 가정 버리고 잘 먹고 잘 지내니 좋냐? 여기 꽤 좋아. 내 애인이 여기서 살아보고 싶대서 1년 같이 살아봤거든. 나도 정이 들어버렸네. 사업은 접을게. 대신 생활비라도 좀 보내줘. 내가 미쳤냐? 네 멀쩡한 마누라 병든 아들 내팽개치고 바람난 놈한테 돈을 보내게. 너 준섭이 아픈 건 알고는 있었냐? 준섭이가? 뭐가 아픈데?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휴, 이런 놈이 아빠랍시고. 네 아들 준섭이 소아암에 걸려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네가 연락했냐? 병원 한번 찾아봤냐? 그제야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진짜야? 준섭이가... 그럼 지금은 어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해 줬더니 그놈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럼 지금은 괜찮아졌다는 거잖아. 됐네 그럼. 뭐가 됐어? 너 진짜 뼛속까지 망가졌구나. 아빠라는 놈 입에서 고장 나온단 말이 그거냐? 엄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다 나았다며. 한국 가면 내가 아빠 노릇 잘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아이는 망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너무 고의만 키운 겁니다. 제가 만든 허울뿐인 아들이라는 걸 말이죠. 이토록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제 속에 남은 어미로서의 환상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며느리와 손자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우디에 있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돈줄이 막히자 그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댔답니다. 돈이 있을 땐 제 연락은 쳐다보지도 않던 놈이 말입니다. 저는 아예 연락을 끊고 이참에 그놈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번엔 제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놈이 떨떠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내 연락을 씹은 거야? 나 사우디에 더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잖아. 에라 이 화상아, 너 같은 게 사람 자식이냐?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아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이잖아. 왜 그렇게 몰아붙여? 아들이면 다냐? 사람 구실 못하고 가족 다 망쳐놓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래, 내가 너를 잘못 키운 죄값 이제라도 치르마.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들게 내가 다듬어 줄 테니 두고 봐. 엄마, 당장 애인이랑 살 집이 없어. 마누라가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집 좀 마련해줘, 어?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귓방망이를 몇 대 후려 갈겼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몸에 손대는 거야? 평생 이런 적 없으면서 왜 다 큰 아들 뺨을 날려? 네가 몸뚱아리만 컸지 정신 연령은 아직도 미숙한 것 같으니까. 너 각오 단단히 해라. 너한테 앞으로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 실컷 두들겨 패고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간녀와 호텔에서 지내다가 카드값을 내지 못해 정지되자 저에게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길바닥에 나앉아 고생해보라고 절대로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상간녀는 아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돈이 목적이었고 돈줄이 막히자 미련 하나 없이 등을 돌렸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린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마침내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섰습니다. 저는 며느리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버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한 마음 한켠엔 씁쓸한 죄책감이 슬쩍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이제 며느리와 손자라는 확신이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하니 며느린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멀어지려던 사람인데 이젠 친정엄마처럼 느껴진다며 말이죠. 어머님, 그 일랑은 끝났지만 어머님과는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다, 새아가. 준섭인 평생 내가 뒷바라지 해줄 거야. 그리고 너 혹시 새 출발하게 되면 난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 줄 거고. 어머님, 그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법원에서 내려준 이혼 판결문대로 살아야지. 준섭인 네가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줘. 싫으면 굳이 만나게 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도 준섭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막고 싶진 않아요. 물론 당장은 준섭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만나게 해주려고요. 준섭이는 아빠가 아직 사우디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유, 착하기도 하지. 내 그놈들을 지 아들이 아팠단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놈이야. 애비로서 자격 없는 인간이지. 그이 상간년째 눈이 멀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헤어지고 막노동 시작했다면서요? 벌써 준섭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줄이 끊기자 결국 아들은 겨우겨우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똑똑해 보였지만 막상 현실에선 취직도 못하고 결국 힘든 현장 일을 하며 막노동 인부들과 숙소를 함께 쓰고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세상에 발을 대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모양입니다. 늦었지만 어쩌면 그게 이 아이에겐 가장 값진 수업일지도 모르겠어요. 석 달 뒤였습니다. 해가 그을린 얼굴, 피곤에 찌든 몰골로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까무잡잡해진 피부에 초라한 눈빛, 어딘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큰 잘못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녀석을 지켜봤습니다. 정신이 들긴 한 거냐? 또 어디서 배운 연기 시전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막노동하게 하고 사업 다시 하게 해줘요. 제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뼈에 새겨지도록 말해줬죠. 너한텐 이제 어떤 지원도 없다. 앞으로 네 손으로 벌어서 네 인생 살아. 사업? 야, 그딴 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한다. 넌 아직 자기 힘으로 해보는 법조차 모르잖아. 능력 없으면 계속 허리 굽히고 막일하면서 살아. 그게 네 몫이야. 그제야 아들은 짜증이 확 솟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들이 고생하는 꼴에 그렇게 두고 보겠다고? 나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땀 냄새가 진동하는 숙소에서 잠자고 밥도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들의 얼굴을 한번 훑어봤죠. 그 쓰레기 같은 밥 먹은 얼굴치곤 꽤 포동포동한데? 엄마! 진짜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그래, 바로 이건이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이제라도 내가 다시 가르쳐야지. 안 그럼 영영 사람 못 된다. 그리고 저는 기어코 매를 들었습니다. 몇 대 따귀를 올려붙이고 등짝을 쳐주며 쫓아냈습니다.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애가 철이 들려면 세상이 아프게 때려줘야 할 차례니까요. 아들이 바깥 세상에서 고생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손자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손자는 머리카락이 제법 자라고 볼살도 다시 올라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며느리 역시 첫 만남 때처럼 다시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준섭애미야,
이제야 너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문전박대하고 연락도 외면했던 거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럴 것 없다.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다. 그 상황에서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니? 괜한 미안함은 접어둬라. 그보다 준섭이는 어때? 유치원엔 잘 다니고 있지?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아들도 저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모든 게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내 손자랑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인다.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이는 아직도 막노동하고 있대요. 그래? 꽤 오래 가는구나. 근데 아들놈은 나한테 화났는지 연락하지 않던데. 너희 연락은 하고 지내니? 아니요, 문자만 와요. 답장은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길게 써서 보내고 준섭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네요. 그녀의 말끝에 묘한 여운이 맴돌았습니다. 잘려나간 끈이 아직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얼마 뒤에는 아들이 손자를 만나서 하루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 말로만 들었는데 손자가 엄청 재밌게 잘 놀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사람이 덜 됐다고 생각해서 더 고생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 중간 점검을 할 겸해서 추운 겨울에 막노동을 하고 있는 아들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공사장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안전장치를 하고 높은 층에서 망치질하는 아들이 보이더군요. 한창 구경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내려온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살만하냐? 엄마? 그래 이놈아. 너 어떻게 사는지 중간 점검하러 왔다.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맞냐?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아이씨고 울면서 은근슬쩍 사업시켜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번듯한 집을 해달라고 말할 거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거다.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엄마, 내가 한심하고 멍청했어. 집사람과 준섭이를 두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나 엄청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반성 더 해라. 앞으로는 네가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엄마 도움 바라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한 짓도 있고 사업은 해봤자 잘하지도 못하니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든 네가 계획을 세워서 다른 일을 찾든지 해봐.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들의 눈을 보니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고생도 시켜보고 하면서 키울걸 하고 후회가 들었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엄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막노동을 하면서 전기 기술을 배워서 실내 공사 일을 시작했어요. 직원으로 일하는데 열심히 해서 자기 혼자 살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사우디에서 돌아온 지 3년 만의 일이었죠. 이제 자기 잘못도 뉘우치고 정신 차린 아들은 며느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 웬일이야? 오늘 준섭이랑 만나는 날이야? 엄마도 계셨네요. 내가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자리 비켜줄까? 30분 뒤에 준섭이가 학교 끝나니까 미리 나가 있어야겠구나. 아니요, 엄마도 들어주세요. 사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더 말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준섭 엄마,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후회도 많이 하고 혼자 우는 날도 많았어. 지금 사과하는 거야? 그래, 사과는 받아줄게.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 어머님도 계신데 뭐 하는 거야? 준섭 엄마,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우리 재결합하자. 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라고? 재결합을 하자고? 아들이 하는 말에 놀란 저는 괜히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재결합은 없어. 나와 당신은 예전에 깨진 사이고 되돌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빌게 여보. 당신을 위해 앞으로 평생 이 한 몸 바쳐 헌신하며 살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도 절대 안 할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이렇게 애원할게. 며느리는 아들의 간곡한 표정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당신이랑은 절대로 재결합 안 해. 준섭 엄마, 여보. 며느리는 매우 차갑게 거절했어요. 옆에서 보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들의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놈아,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다 잃고 나서 이러면 무슨 소용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줄 알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는 집사람이랑 친하잖아. 설득 좀 해줘. 싫거든? 준섭 엄마 마음을 내가 억지로 어떻게 돌리겠냐? 너 평생 후회하면서 살 줄 알았으면 바람도 피우지 말고 사우디도 가지 말았어야지. 엄마, 여보. 제발 날 받아줘. 나 새 사람 됐으니 제발. 하지만 며느린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그만 징징대고 나가라고 했죠. 이듬해 손자가 9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커서 학급에서는 키가 제일 크답니다. 그리고 며느린 손자와 살면서 애인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하러 가면 저에게 손자를 맡기고 놀다가 오기도 한답니다. 준섭애미야, 너 재혼할 생각이야? 그럼 준섭이를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머님도 참, 저는 재혼 같은 거 안 해요. 결혼 생활은 한번 해본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그걸 2번이나 겪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지금 애인이 엄청 좋은 모양이던데 그냥 연애만 할게요. 이거 참, 전 시어머니랑 이런 대화를 하니까 민망하네요. 어머님,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야, 그런 소리 마라. 미안한 걸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많지. 여하튼 연애 잘해라. 준섭이는 언제든 나한테 맡겨도 되니까 신나게 살아봐. 며느리와는 사이가 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 며느리와 손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저의 마음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은 스스로 힘으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어요. 여러 기술자들과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돈을 벌었답니다. 아들,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 일은 할만하냐? 네, 엄마. 쉬는 날이 없어서 찾아뵙질 못했네요. 진짜 바쁘게 사는구나. 쉬엄쉬엄 해라. 언제는 고생 실컷 하라더니 이제 와서 쉬엄쉬엄 하라고요? 이 녀석아, 그땐 네가 정신 놓고 막 살아서 그랬던 거지. 지금은 제대로 정신 박혀서 잘하고 있잖냐? 엄마가 뭐 좀 도와줄까? 됐네요. 저 혼자서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돈 같은 거 해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고맙다. 이렇게 잘 지내줘서. 그런데 너 여자는 없니?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직 준섭 엄마를 잊지 못했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지 미련 때문인지 계속 생각나요. 준섭 애인 그만 놓아줘라. 새 애인하고 잘 사귀고 있으니까 너도 새로운 여자 만나.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지금도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리라 믿고 싶네요. 아들도 저도 전 며느리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사연의 막을 내려야겠네요. 저는 복장 터지고 열받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 얘기를 들려주면 주변 사람들은 반전 영화를 본 것 같다고 재밌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정성껏 사연을 적어봤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 없이 사랑만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